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그를 위해 죽음을 선물했지만 끝내 제페토 영감을 받아들이지 못한 피노키오입니다. 나는 나무 토막이다. 비록 지금은 깊은 산골짜기 한 구석에 처박힌 처량한 신세에 불과하지만 사람의 말을 중얼거릴 줄 아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통나무다. 나는 땅속에 뿌리를 내린 채 수백 년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강풍을 만나 쓰러졌고 뿌리와 잔가지와 작별을 했다. 그렇게 또 수십 년 동안 산등성이 위를 뒹굴던 나는 갑작스러운 홍수와 맞닥뜨렸다. 엄청난 양의 물은 나를 종이장처럼 들어올렸고 눈 깜짝할 사이에 자갈 가득한 골짜기에 거꾸로 처박아 버렸다.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나는 살아남았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생명력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바싹 마른 통나무 밑동에 불과하겠지만 나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리고 내 예감이 실현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내 끊임없는 중얼거림은 머지않아 내게 새로운 삶을 선사해 줄 것이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내 예감은 빗나간 적이 없다.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지방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목수 제페토가 살고 있었는데 제페토는 접시와 수저 등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했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 오랜 세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가까운 친구 안토니오는 유명한 인기 목수였는데 제페토는 비슷한 시기에 목수 일을 시작한 친구 안토니오의 성공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공 솜씨가 비슷한 안토니오와 비교해 자신의 수입은 왜 수십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건지 알 길이 없었는데 안토니오는 시간이 흐르면서 귀족 부럽지 않은 부와 명성을 쌓았습니다. 여러 제자와 후원해주는 소년들도 거느리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몸종처럼 잡다한 일들을 시중들면서 목공 일을 배우는 젊은이들이고 후원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10대 초중반의 미소년이었습니다. 성공을 거둔 상당수의 성인 남성은 어린 소년들을 거둬 정신적,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주면서 교육까지 아우르는 일종의 대부 역할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이 후원해주는 성인 남성의 정액바지 역할을 은밀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로 후견인은 돈이 많아야 했고 후원 대상자는 나이가 어리고 얼굴이 곱상할수록 인기가 높았습니다. 안토니오도 미소년 몇 명의 후견인을 했는데 성적 취향이 동성애는 아니었지만 지속된 마녀 사냥으로 여성이 현저하게 줄었고 남은 젊은 여성들은 귀족의 차지가 되어 미소년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토니오와는 달리 제페토는 혼자였는데 인기 없는 목수라 제자가 되겠다는 젊은이도 없었고 가난해 누군가를 후원한다는 생각은 꿈조차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 최고위층 귀족으로부터 고가의 작품을 의뢰받은 안토니오는 나무를 구하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헤매고 다닌 끝에 마음에 꼭 드는 통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안토니오가 오솔길을 따라 산을 절반쯤 내려왔을 때 건너편 골짜기에서 어색한 웅얼거림 소리가 들려왔는데 깊은 산속이라 안토니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주변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 그곳에는 물난리 때 휩쓸려 내려온 듯한 통나무 하나가 전부였고 잠시 후 안토니오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일렁였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와 달리 한 음절 한 음절이 말발굽 소리처럼 끊어진 듯한 그 웅얼거림은 분명 거꾸로 처박힌 통나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비한 통나무를 향해 골짜기에 도착해 그 나무를 뽑아 들었는데 능력이 있는데도 장사수완이 없는 친구 제페토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제페토가 이 특별한 통나무를 깎아 무엇을 만들지 알 수는 없었지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하는 능력이 있는 신비한 통나무는 제페토에게 전해졌습니다. 통나무를 받은 제페토는 몇 날 며칠에 걸쳐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말하는 식기를 만들어 볼까? 아니면 말하는 탁자나 의자를 만들어야 하나? 하지만 어울리지 않아. 식기나 탁자나 의자가 말을 한다는 건 너무 황당해. 그렇다면 그 순간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제페토의 뇌리에 날아와 박혔는데 인형의 관절 마디를 실로 연결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목각 인형으로 인형극을 연출하는 마리오네트 공연이 떠오른 것입니다. 마음이 결정되자 제페토는 목각 인형을 깎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 제페토는 천진난만한 미소년의 모습을 한 목각 인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냇가에서 발견한 뒤 오랫동안 간직하던 청요석을 조심스럽게 갈고 다듬어 푸른 사파이어 빛이 나는 눈동자를 만들어 붙여주었습니다. 귀여운 소년 모습의 목각 인형은
푸른 빛의 눈동자를 갖게 되면서 사람 형상을 갖추었는데 제페토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면서 난생 처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페토는 그 작품에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피노키오는 그렇게 탄생했는데 제페토는 밤잠을 설쳐가며 애쓴 스스로를 칭찬하는 의미에서 피노키오에게 입맞춤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독거노인 제페토가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는데 피노키오가 처음 눈을 떴을 때 느낀 감각은 앞으로 아버지이자 후견인이 되어줄 늙은 남자의 축축한 입술이었습니다. 그 입술의 감촉은 절대 유쾌하지 않았지만 바싹 말라 차가웠던 나무 토막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기분은 불쾌했지만 몸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피노키오가 어렴풋하게 상상했던 세상은 지금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손에 닿는 것은 축 늘어진 늙은이의 색가죽이었고 보이는 것은 검버섯이 도드라져 보이는 징그러운 얼굴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안토니오가 숲길을 지나칠 때 혼잣말을 중얼거리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는데 오래전부터 오감을 갖게 되면 화목할 것이라는 상상을 했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피노키오의 온몸을 강하게 짓누른 채 한참 동안 자위를 하던 제페토가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짐과 동시에 제페토의 몸뚱이를 빠져나온 정액이 분수처럼 솟구쳐 피노키오의 몸뚱이에 들러붙었습니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이것저것 가릴 겨를이 없이 이 끔찍한 곳에서 최대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으로 제페토가 몽롱한 눈빛으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사이 몸을 일으켜 튕기듯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맨 처음 피노키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제페토의 지팡이였는데 피노키오는 그 지팡이를 멀찌감치 던져버리고 나서 거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지마. 가면 안 돼. 피노키오. 등 뒤에서 자신을 불러대는 제페토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최대한 빨리 그 음습한 곳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본능적 감각이 이제 막 깨어난 피노키오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제페토가 지팡이 없이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로 따라오며 또다시 외쳤다. 넌 아직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내 몸의 관절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한 보름 이상 걷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제페토가 외친 그 말은 사실이었다. 워낙 급한 마음에 무작정 뜀박질을 시작했지만 피노키오의 다름질은 사실 술에 잔뜩 취한 늙은이의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보다 훨씬 더 위태로워 보였다. 그래도 난 멈추지 않을 거예요. 피노키오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소리쳤다. 그러다 마차하고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귀족들이 탄 마차는 우리 같은 일개 백성이야 다치든 죽든 신경조차 쓰지 않고 무조건 달린단 말이다. 제페토의 그 말에 피노키오는 콧방귀를 뀌었는데 그러는 당신은 아까 자기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신경이나 썼냐고 중얼거리며 다름질을 계속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내면 낼수록 온몸의 관절 마디마디가 삐걱거리며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했지만 제페토는 피노키오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지팡이가 없는 탓에 그의 몸은 피노키오보다 더 심하게 좌우로 흔들리고 앞뒤로 비틀거렸기 때문으로 피노키오는 제페토에게 붙잡히지 않은 채 읍내까지 내달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수 영감 제페토가 스스로 움직이는 목각인형을 쫓아가는 모습을 흥미로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깨까지 들썩이며 키득거렸고 다른 사람들은 편을 달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난 저 목각인형이 불쌍해. 몹시도 가난한 데다 이미 하얗게 늙어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저 제페토의 후원을 받게 된다니. 그야말로 저 목각인형은 앞날은 깜깜할 테고 하루하루는 끔찍할 거야. 하지만 제페토는 좋은 사람이야. 얼마 전에는 길거리에서 고장 난 내 손수레도 고쳐주었는걸. 늙고 가난한 게 자랑일 수는 없지만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기는 하지만 목각인형이 안쓰럽잖아. 그건 그래. 그 사이 마을 보안관이 소동이 빚어진 현장으로 출동했고 보안관은 피노키오를 뒤쫓았는데 피노키오는 슬쩍 뒤를 돌아보다 유난히 긴 코가 보안관의 손에 잡혀 뜀박질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안관은 뒤쫓아온 제페토를 기다렸다 피노키오와 경찰서로 데려갔고 조사 결과 제페토는 가난해 후견인을 할 수 없음에도 욕정에 눈멀어 피노키오를 강제로 범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페토에게는 2달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떨어져 그렇게 감옥살이를 시작했는데 자세한 내막을 알 리 없는 마을 사람들은 목수 제페토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피노키오는 말썽꾸러기에 사고뭉치가 분명하다고 수군거렸고 그런 눈초리는 피노키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간 제페토를 대신해 집안 일을 돌보며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해대는 이웃집 할아버지를 망치로 내리쳐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후 제페토의 목공소는 피노키오의 놀이터가 되었지만 피노키오는 금세 시들해졌는데 못된 짓은 누군가 잔소리를 해대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야 신난다는 사실을 피노키오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료해진 피노키오는 어느 날 오후 제페토의 목공소를 나섰는데 정처 없이 걷다 보니 바닷가에 버려진 듯한 허름한 창고가 보이자 살짝 열린 문틈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빛이 거의 들지 않아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는 양어장만 한 거대한 수조가 있었는데 수조는 먹다 버린 음식 쓰레기 처리장과도 같아 코가 마비될 정도의 악취가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노키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수조 가까이 다가가자 절반쯤 썩은 꽁치가 수조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띄엄띄엄 커다란 참치 대가리도 있었으며 팔뚝만한 문어 다리도 보였습니다. 피노키오가 인기척을 느낀 건 바로 그 순간이었다. 흠칫 놀란 피노키오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미끄럽고 물컹한 해파리 몸뚱이를 밟는 바람에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다. 피노키오는 바닥에 널브러진 채 소리가 나는 곳으로 팔을 뻗어 더듬거려 보았다. 소리를 낸 주인공은 분명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방에 널린 꽁치나 문어나 참치처럼 온몸이 절반쯤 썩어 녹아내린 바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워있는지 엎어져 있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러니 말을 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였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자신의 고통을 한껏 우려내 으흐으흐 하는 소리를 내므로써 누군가에게 구원을 청하는 것뿐이었다. 피노키오는 생각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곧 결론을 내렸다. 이 자가 꿈꾸는 구원은 분명 죽음일 거야. 상체를 일으켜 세운 피노키오는 기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고 반쯤 사라진 그의 몸을 더듬어 목을 찾아 움켜쥔 뒤 손아 귀에 지그시 힘을 가했는데 그의 목구멍에서 소리가 멈출 때쯤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어둠에 익숙해진 피노키오는 그들을 볼 수 있었지만 두 사람은 피노키오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널 금화 더미에 파묻혀 수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니까. 정말이야? 잔소리 말고 한번 믿어봐. 알았어. 믿는다고. 피노키오는 재빨리 두 사람의 생김새를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창고를 빠져나왔고 두 달이 지나 감옥에서 풀려난 늙은 목수 제페토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갈 데가 없었던 피노키오는 하는 수 없이 제페토와 함께 살게 되어 후견인 제페토와 피후견인 피노키오의 동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징역살이하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제페토는 피노키오를 무척 아꼈는데 비록 가난하기는 했지만 후견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페토는 피노키오가 평범한 소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는데 잔소리도 하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피노키오의 두 다리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꽂아 넣는 습성만큼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자 제페토는 피노키오를 학교에 입학시켰는데 돈이 없어 책을 살 형편이 되지 않자 자신의 겉옷을 팔아 교과서를 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로 향하는 피노키오의 발걸음은 그저 무겁기만 했는데 평범한 소년인 척 행동했지만 나이대 표시가 선명하게 박힌 자신의 팔뚝을 보며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서커스단이 들어와 천막을 쳤는데 교문 앞까지 억지 걸음을 옮긴 피노키오는 한 아이를 불러세워 가방과 책들을 통째로 팔아버렸습니다. 교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린 피노키오가 달려간 곳은 서커스 천막이었는데 서커스 공연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수천 배는 더 재미있었습니다. 신이 난 피노키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대로 뛰어 올라가 마리오네트 공연을 하고 말았는데 반응이 엄청나서 어떤 공연보다 뜨거운 박수가 객석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피노키오 덕분에 성공적으로 첫 공연을 마친 서커스 단장이 금화 5입을 쥐어주었는데 처음으로 자부심을 느낀 피노키오는 마주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절반쯤 걸었을 때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에 두 사람이 피노키오를 불러세웠는데 그중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절름거리며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금화 5입을 10개로 10개를 다시 20개로 불릴 방법을 알고 있지. 깜짝 놀란 피노키오가 큰 소리로 되물었다. 어떻게 하면 금화가 2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절름마리가 재빨리 손가락을 들어 입을 틀어막으며 목소리를 낮추라는 몸짓을 한 뒤 말을 할 때마다 퀴퀴한 냄새가 풍겨나오는 입을 피노키오의 귓바퀴에 바싹 들이댔다. 이건 비밀인데 착한 아이 같아서
특별히 내게만 알려주지. 고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식해서 모르지만 금화라는 건 마치 열매와 같아서 땅에 심어놓고 한 계절이 지나면 금화나무가 싹을 틔운단다. 그렇게 해서 자라기 시작한 나무는 통째로 황금일 뿐만 아니라 가을이 되면 금화가 복숭아처럼 주렁주렁 열려. 그러니 금화 5개가 10개로 그것이 또 20개에서 40개로 불어나는 건 단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아, 그렇구나. 바로 그때 옆을 지나치던 마을 이야기고 나저씨가 피노키오에게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했지만 하던 말을 끝마칠 수가 없었는데 장님이 눈을 번쩍 뜨더니 칼을 꺼내 그의 목을 베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피노키오가 뒷걸음질을 치며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왜 죽이냐고 소리치자 장님인 척했던 사내가 인상을 쓰며 피노키오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이야기꾼 대신 내가 충고 한마디 하마. 그건 말이지. 말을 많이 하면 언제 어떻게 목숨이 날아갈지 모른다는 사실이야. 두 남자는 피노키오를 근사한 여관으로 데려가 여관 옆에 있는 고급 식당에서 피노키오가 먹고 싶어하는 모든 음식을 시켜주었습니다. 덕분에 피노키오는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난생 처음 알게 되었고 배가 터지기 직전까지 먹고 또 먹었는데 양껏 먹어치운 피노키오는 식곤증이 몰려왔습니다. 피노키오는 여관으로 돌아가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의 잠에서 깨어난 피노키오는 강도로 돌변한 두 사내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장애인 행세를 하며 길거리에서 구걸하다 만만한 먹잇감을 만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파렴치한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피노키오는 금화를 재빨리 꺼내 입속에 넣어버렸고 그때부터 강도들의 매질이 시작되었는데 맞은 데를 또 맞고 그 위에 더욱 강한 몽둥이질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다 새벽녘이 다가오자 절름발이 행세를 하던 사내가 피노키오의 입을 억지로 벌려 금화를 꺼내려고 했는데 피노키오는 기다렸다는 듯 입속으로 들어온 손가락을 물어뜯어내 버렸습니다. 도끼가 잔뜩 오른 두 강도는 밧줄로 피노키오의 목을 묶어 천장에 매달아 버렸지만 나무 토막으로 만들어진 피노키오의 숨이 쉽게 끊어질 것 같지 않자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도망쳐 버렸습니다. 피노키오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데 몸무게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목을 감은 밧줄은 자꾸만 조여들었고 발버둥을 칠수록 혓바닥만 입 밖으로 길게 나와 쭉 늘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었고 컥컥거리는 소리마저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피노키오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피노키오는 그때 처음 자신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 곧 죽을 운명이었는데 피노키오에게 구원의 손길이 와 닿은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관 청소를 하던 소녀가 천장에 매달려 죽어가는 피노키오를 발견해 밧줄을 풀어준 것으로 소녀는 피노키오를 침대에 눕힌 뒤 의사에게 사람을 보내 왕진을 부탁했습니다. 처음 왕진을 온 의사가 피노키오를 진찰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의사 생활 50년 만에 이런 환자는 처음 본다면서 자신이 진찰한 소견을 밝혔다. 이 환자는 죽지 않고 버틴다면 살아날 것이요. 피노키오 곁을 지키고 있던 소녀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뭐라고요? 이 환자가 버티지 못하면 죽을 거란 말입니다. 소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건 의사가 아닌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인데. 잠시 후 두 번째 의사가 도착했지만 그 의사의 소견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 환자가 숨을 쉬면 살 테지만 그러지 못하면 죽고 말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피노키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뒤척였고 비오듯 흘려대는 식은땀으로 침대는 축축하게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의사가 도착하자 실눈을 뜨고 의사의 얼굴을 확인한 피노키오는 자지러질 듯 놀랐는데 그는 제페토가 징역살이를 시작한 직후 피노키오에게 망치에 맞아 죽은 이웃집 할아버지였습니다. 피노키오는 이웃집 할아버지가 그런 자신을 용서해줄 리가 없다고 여겼지만 그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는데 할아버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말썽꾸러기 피노키오야. 내가 얼마 전에 한 경고 기억나지? 뭔 경고요? 내 마음속 가득한 불만을 다스려야 한다는 충고 말이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며 반항해도 넌 결국 너를 깎고 다듬어 세상 구경을 시켜준 제페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너는 평생 제페토를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제페토를 생각하다 죽게 될 거야. 피노키오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는데 제페토만 생각하면
밤마다 자신의 허벅지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그의 징그럽고 흉물스러운 물건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의사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피노키오는 멀찌감치 떨어져 눈치를 살피던 소녀에게 가까이 오라는 눈짓을 보내 소녀가 다가오자 여기가 어디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명히 거대한 저택인 것만 같은데 사람은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 움직이는 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으니 호기심 많은 피노키오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녀가 대답했다.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야. 피노키오가 되물었다. 넌 지금 여기 있잖아.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기도 했고. 소녀의 입가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피노키오의 파란색 눈동자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죽었어? 내가 산 사람이 아니라고?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은 삶과 죽음의 중간 지점이야. 그리고 난 지금 여기서 내 몸뚱이를 담을 관을 기다리던 중이고. 관을 기다린다고? 그래, 내 관을. 소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보이는 듯도 하고 보이지 않는 듯도 한 몸짓으로 방을 한 바퀴 돌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피노키오는 어렴풋이 소녀가 한 말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혹시 널 삶의 공간으로 돌려보내 줄 수 있느냐고? 속마음을 들킨 피노키오의 대답이 버벅거렸다. 그러자 소녀가 다가와 피노키오를 살며시 보듬어 주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대신 나한테 내 이야기를 들려줘. 어떤 이야기? 널 이 지경으로 만든 강도들이 금화가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그들이 말한 금화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소녀의 질문에 피노키오는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금화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금화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화 5잎은 피노키오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었지만 피노키오는 어쩌다 보니 잃어버렸다고 대답했는데 거짓 대답이 끝나자마자 피노키오의 코가 쑥 하고 커졌습니다. 소녀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한 눈빛을 하며 다시 물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글쎄, 그게 식당이었는지 여관이었는지 잘 모르겠네. 거짓말과 동시에 피노키오의 코가 또 한 번 쑥 자랐다.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을 시켜 잃어버린 금화를 찾아줄게. 이곳 사람들은 크고 작은 어떤 물건이라도 금세 찾아내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 소녀의 말에 당황한 피노키오는 다시 한번 거짓말을 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입안에 숨기고 있다가 놀라서 삼켜버린 것 같아. 피노키오의 코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다. 거듭해서 쑥쑥 자란 코가 너무 길어져 피노키오는 이제 고개를 돌릴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다. 소녀는 그런 피노키오를 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는 거야? 피노키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뻔히 들여다보이는 내 거짓말이 너무 웃기잖아. 피노키오는 흠칫 놀라며 목소리 톤을 낮추었다. 내가 거짓말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 이 세상 거짓말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다리가 짧아지는 거짓말이고 다른 하나는 코가 커지는 거짓말이야. 그런데 조금 전 너는 코가 커지는 거짓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어. 그래서 고개를 자연스럽게 돌릴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잖니. 하지만 나는 내 코가 마음에 들어. 소녀는 시리에 빠진 피노키오를 위로해주기 위해 2 팔을 한껏 벌려 꼭 안아주었고 그 순간 피노키오의 가슴 속에서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소녀는 피노키오의 그런 심리 상태를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듯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껴안았던 팔을 푼 후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잔뜩 길어진 피노키오의 코를 사정없이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곤 피노키오의 코를 부러뜨려 긴 코는 순식간에 한 뼘 반 정도만 남게 되었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지만 비명을 내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통증을 호소하려는 순간 갑자기 소녀의 입술이 강하게 덮쳐버렸기 때문으로 피노키오는 눈을 뜬 순간 경험했던 제페토의 입맞춤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잠시 후 소녀의 입술이 부러뜨린 코끝으로 옮겨 상처 부위를 문질러주자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크기를 알 수 없는 야릇한 전류가 배꼽 부근에서 생겨나 온몸으로 펴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쾌함이나 굴욕감 대신 짜릿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는데 피노키오의 코에 침을 잔뜩 바른 소녀가 고개를 들자 그녀의 양볼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피노키오가 소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 그녀는 입고 있던 자신의 하얀 치마를 허리춤까지 걷어 올렸는데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던 모양인지 단번에 소녀의 음부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통나무에 찍힌 도끼 자국처럼 작게 솟은 언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곳에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음모 몇 촐리 수줍은 듯 베베 꼬여 있었습니다. 소녀는 침이 묻어 촉촉해진 피노키오의 코를 잡아 자신의 음부 입구의 끝을 맞추더니 거칠 것 없이 엉덩이를 들이밀어 한 뼘 반이나 되는 코를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소녀와 피노키오의 입에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얼굴에 엉덩이를 들이대고 코를 음부에 쑤셔넣는 치욕을 당했지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소녀가 피노키오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꺼낸 뒤 후루룩거리며 빨아대자 꽈리고추처럼 말라 비뚤어져 있던 성기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커졌던 코처럼 울퉁불퉁 쑥쑥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피노키오의 성기가 커질수록 소녀의 호흡은 더욱 거칠어졌고 엉덩이 움직이는 속도도 비례해 빨라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소녀의 허리가 두세 차례에 걸쳐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음 소리를 신호로 그녀의 음부에서 체액이 쏟아져 나와 몸속 깊이 박혀있는 코를 제외한 피노키오의 얼굴 전체를 촉촉하게 적셔버렸습니다. 그 순간 소녀의 입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피노키오의 성기 역시 이옷빛 정액을 분수처럼 발사했는데 소녀는 더 거친 호흡을 몰아쉬면서도 단 한 방울의 정액도 흘리거나 뱉어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피노키오가 자신과 함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는 그 저택에 남아주기를 바랬는데 첫 경험은 사실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많은 밤과 낮을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 채우자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피노키오가 휘두른 망치에 맞아 죽은 이웃집 할아버지 의사의 말처럼 자신을 만들어준 아버지이자 후원자인 제페토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소녀도 더는 떼를 쓰거나 붙잡지 않았고 피노키오는 그렇게 저택을 나섰지만 10걸음도 채 걷기 전에 소녀가 보고 싶어졌고 엄청난 흡입력을 가진 소녀의 음부가 매 순간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서 고민하던 피노키오가 방향을 바꿔 저택을 향했지만 저택에 있던 자리를 작은 무덤 하나가 덩그러니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피노키오는 이승을 선택했지만 소녀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저승으로 떠나 두 사람은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피노키오는 우선 읍내에서 장애인으로 꾸민 두 강도를 찾아서 예전에 창고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해 놓은 몽둥이를 들어 흠씬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했던 대로 밧줄로 목을 감아 수조에 담갔다가 매달기를 반복해 그들을 죽인 다음 시체를 수조 속에 쑤셔 박은 후 제페토가 기다리고 있을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제페토의 집에 도착할 수 없었는데 느닷없이 몰려온 엄청난 해일이 읍내와 주변 마을을 덮쳐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노키오도 높은 파도에 휩쓸려 정신을 잃었지만 나무라서 가만히 있으면 물 위에 둥둥 뜨니 물에 빠져 익사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피노키오는 제페토를 찾기 위해 헤엄을 치기 시작했지만 아수라장이 된 바다 한가운데서 제페토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피노키오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있는 힘을 다해 팔다리를 움직였고 시간이 흘러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새벽빛이 밝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지만 여전히 제페토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하루 밤낮 동안 바닷속에 있었던 터라 피노키오의 몸뚱이가 물을 빨아들여 무거워지기 시작했는데 피노키오는 징역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제페토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몸에 있는 수십 개의 관절 사이사이에 고무를 덧대면 훨씬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내게 물이 스미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를 선물하고 싶어. 그래서 조만간 리스치를 할 예정이란다. 하지만 리스치를 하기 전날 마을에 서커스가 들어왔고 그곳에서 그마 다선 입을 받는 바람에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이어진 것으로 자꾸 무거워지는 몸 때문에 녹초가 된 피노키오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제페토. 앞으로는 말썽 피우지 않을게요. 그러고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니 내게 힘을 줘요, 제발.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수평선 언저리에 제페토의 등허리가 어른거리고 있어 피노키오는 죽을 힘을 다해 물살을 헤쳤지만 몸은 앞으로 나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절망했는데 바로 그 순간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거짓말. 소녀는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쑥쑥 자란다고 했다. 오랜만에 표정이 밝아진 피노키오가 목청껏 소리치기 시작했다. 나는 엄청나게 착한 놈이다. 거짓말이 끝나자마자 코가 쑥 자랐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코가 쑥, 코가 쑥, 코가 쑥.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잔뜩 늘어난 피노키오의 코가 제페토의 옆구리를 쿡 찔렀고 피노키오는 그렇게 제페토를 구조한 뒤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제페토의 몸을 살펴보니 아예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는데 오른쪽 다리 허벅지 아랫부분은 창업밥이 된 듯 눈에 보이지 않았고 얼굴 역시 절반 이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피노키오는 그런 제페토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고 잠시 후 두 손을 뻗어 제페토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데 순간 제페토가 남아있는 한쪽 눈을 크게 떴습니다. 흠칫 놀란 피노키오가 손에 힘을 뺐다. 제페토가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피노키오. 나야. 페터? 피노키오가 짧게 대답했다. 알고 있어요. 제페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피노키오가 단호한 어조로 말을 잘랐다. 내가 이러는 건 당신이 제페토이기 때문이에요. 피노키오는 소나기에 다시 힘을 줬고 곧 제페토의 머리가 한쪽으로 힘없이 꺾였는데 피노키오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제페토의 한쪽 얼굴에 자신의 뺨을 갖다 댔습니다. 나는 피노키오다. 나는 나를 세상에 내보낸 목수 영감 제페토의 목숨을 빼앗았다. 당시 나는 오직 죽음만이 제페토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제페토는 오래 버틸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고통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나를 존재하게 해준 사람에 대한 도리, 내 행동이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일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모든 것은 내가 처음 눈을 떠 제페토의 역겨운 입맞춤을 느낀 순간 결정되었다. 제페토의 최후는 내 손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나는 그때의 결심을 실행에 옮긴 것뿐이다.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 동화는 그를 위해 죽음을 선물했지만 끝내 제페토 영감을 받아들이지 못한 피노키오였습니다.